네, 안녕하세요. 한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원장을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10년 좀 넘었는데, 그래도 매번 여기 코스다에 올 때마다 반갑기도 하고, 뭐, 고향집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긴 한데, 어, 오는 것만 반갑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은. 부담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데이터처럼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같이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일단 겁부터 납니다. 또 하나는, 게다가 여기에 데이터 전문가들,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도 오시는데 제가 틀린 얘기하면 또 이게 굉장히 창피하겠다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아주 오래된 데이터, 규장각, 그 다음에 굉장히 다른 데이터, 도서, 뭐, 그 다음에 서베이 자료, 정부 통계 자료,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그 올핑계를 만든다고 오케이를 하고 나서는 고민을 한참 하다가 사실은 뭐, 어, 적당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꾸며봤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뭐 데이터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야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제목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막 빠르게 확 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왜 변하게 됐나 뭐 그런 데이터의 현재 진행형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데이터가 확 변하는 속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이 뭔가 결국 맨 마지막으로 가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혹은 이슈들을 갖다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데이터라는 말은 이젠 너무나 일상적으로 듣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정의들을 제가 쭉 보다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데이터는 분석과 해석을 거쳐서 현실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목적인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기록이 된 상징이나 기호들이다. 뭐 숫자로 우리는 보통 데이터를 생각하지만은 문자로 된 데이터도 있고 이제는 이미지도 있고 오만 가지 우리가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가 다 데이터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 자체로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석과 분석과 해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의 어원에서 보면은 데이텀이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리스어에서 왔겠죠. 뭔가 주어진 것, given thing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현실이 나에게 준 거예요. 그죠? 그 영어에서 데이터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1640년 경이라고 뭐 위키피디아나 어딘가에서 제가 찾아본 것 같아요. 그 무렵이 언제일까? 르네상스 이후입니다. 사람들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학문 발전, 과학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후반에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국 분이죠. 왕립학회도 만들고 과학의 발전에 그 전에 케플러나 뭐 코페르니쿠스 이런 분들은 관측을 합니다. 저희 요즘 말로 하면 측정이죠. 그리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아이작 뉴턴이 한 거는 뭘까? 그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법칙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사회현상에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한 50년 정도가 뒤늦은 한 19세기 전반기에 아돌프 게틀레라고 하는 벨기에 분입니다. 이 벨기에 분은 사실 이분도 천문학을 했어요. 뭐 뉴턴도 그랬고 그 앞에 분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분은 천문학을 하는 외에 그 당시부터 많이 생산되기 시작한 통계 자료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자연과학도 했지만 이분이 놀라운 것은 범죄라고 하는 문제를 통계로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범죄에 대한 통계를 만들어서 사회현상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범죄라고 하는 거는 사회가 붕괴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고 때로는 아주 노멀한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회의 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문의 기초가 되었던 데이터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소위 일반적인 데이터의 의미와 동일시되기 시작한 것이 아마 20세기 중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는 컴퓨터가 등장하면서였죠. 컴퓨터를 처음 만든 폰 노이먼이라고 하는 분과 그 다음에 그것에 기초해서 정보 이론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띠어리를 만든 클로드 셰논이라고 하는 분들이 컴퓨터는 뭐냐?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만든 거는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처리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부터 데이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의 아마 메인 주제가 그것이 아닐까 싶은데 뭐 지리정보, 그 다음에 금융정보, 교통정보, 뭐 기후정보, 이 각각은 한편에서는 저희한테 지식을 주고 또 한편에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결정을 하도록 해줍니다.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냐,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교통정보, 그러면은 그 교통신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 도로를 내야 될까, 모든 결정들이 저희는 이제는 데이터. 그래서 정책도 증거 기반 정책, 에비던스 베이스드를 얘기하는데 그 에비던스가 뭐냐면 바로 데이터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들에 걸쳐서 데이터가 사실은 다 존재하고 있다. 또 데이터가 존재하는 양상, 형식도 다양합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뉴메리컬 데이터, 수량화된 데이터들이 저희가 제일 익숙한 데이터입니다만 도서와 같은 텍스트 다큐멘트, 그 다음에 뭐 오디오, 비디오, 그 다음에 뭐랄까요, 센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동화된 데이터들, 모든 것들이 다 모아가지고 멀티모델 데이터로 존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들이기도 하죠. 데이터는 비정형적인 것도 있고 정형화된 것도 있습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는 사실 코스다는 주로 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뤄왔습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할 목적으로 만든 데이터인 거죠. 왜? 만들 때부터 이걸 쓰기 위한 목적이 분명했으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형태로 가공을 굳이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좀 이따 말씀드릴 데이터가 폭증하게 되는 것은 데이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 없이 만든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겠죠. 그걸 저희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저희가 채팅을 하고 SNS에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 올리고 뭐 그 다음에 혹은 저희가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기록이 남게 되고 그 남은 기록들이 다 데이터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연구 방법, 그러니까 자료 수집 방법에서는 비개입적인 연구라고 하죠. 뭐냐면 나 당신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서베이를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갈지 못하고 데이터를 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맨 밑에 있죠. 이 데이터가 뭔가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화되고 정형화되고 분류가 되고 그래서 뭔가 쓸모있게 만들어지면 정보가 됩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뭔가 이로운 거를 주는 거겠죠. 그것들이 좀 더 체계화되고 개념화되고 이러면 지식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저희를 더 지혜롭게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컨텍스트를 부여하면 데이터에 인포메이션이 되고 정보가 의미를 부여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일종의 진리를 주장하는 어떤 값을 갖게 되면은 지식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뭔가가 유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지혜가 되는데, 사실은 이 맨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가 왜 중요한가? 데이터가 없으면 이 모든 절차가 시작이 되지를 못합니다. 과학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모인 거잖아요. 논리와 경험적 자료가 모여서 과학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조직화하고 그 조직화된 생각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데이터였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것이 거꾸로 되기 시작을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전에 데이터가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라고 데이터가 말을 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다양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변해왔고, 근데 데이터라고는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지니고 있느냐? 대충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자료의 수집, 그것을 일단 수집되고 나면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수집이 됐으니까 그거를 사용을 하겠죠. 사용하고 나면 버리냐?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장을 하고, 그것을 유지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또 그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닦아가지고 계속 비교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체계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이클이 존재하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왜 자료원이 존재하게 됐을까? 처음에 출발은 사실은 학문적 목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한번 쓰고 남은 데이터를 아까우니까는 버리지 않고 모아놓은 것도 있지만은, 이게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나면은 역사적 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할 여력이 없는 대학원생들이나 아니면 그것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다른 학자들한테 유용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데이터가 학자들만의 몫이 아닌 거죠. 정책을 하시는 분들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데이터가 이제는 일상적이고 매일마다 우리를 움직여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데이터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 데이터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아까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산이 폭증을 합니다. IBM이 최근도 아니고 한 2년 전쯤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현재 전 세계 데이터의 90%는 지난 2년 동안에 생산된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과 접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처음 그 시작은 뭐였을까? 클라우드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급증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가 어디 가야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아카이빙과 쉐어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당연시 돼가지고 데이터는 퍼블릭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활용의 혁명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사실은 데이터가 없다면은 데이터 사이언스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귀하면은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지만은 지금처럼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고리즘과 데이터는 서로 공진화를 합니다. 좋은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가 생기면 알고리즘도 진화를 합니다. 왜? 그게 바로 학습인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는 컴퓨팅 파워를 계속 늘려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만, 결국 이 얘기를 누가 했나 찾아보니까는 그 IT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에 있는 분이 21세기에 석유와 같은 존재가 정보이다. 사실 이건 데이터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애널리틱스는 그것을 이용하는 엔진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일상 속에 늘 있는 거죠. 지금도 아마 여기 책상 위에 요거 하나씩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에서 내가 언제 어디서 뭘 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애플워치에서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 내가 뭘 마시고, 내가 뭘 보고, 내가 뭘로 시간을 보내고 여가를 보내고 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생산인 거죠. 데이터 활용해서 보면은 사실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4차 산업혁명이 데이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데이터가 등장한 것은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기부터 데이터라고 하는 게 정보 사회를 낳고 그것이 막 우리를 굉장히 바꿔놨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역사학자가 바로 이 제임스 매니저라고 하는 분이 이 통제의 혁명, 사실 통제라고 하는 게 뭘까?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시기가 언제일까? 이 시기 동안에 저희는 계획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경제 계획을 하면서 GDP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과학으로부터 기업, 정부, 저희가 생각하는 소위 조직, 관료제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데이터 저장과 접근 역시도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이 문서가 되고 뭐 그 다음에 이 IBM의 엄청나게 큰 벌키한 그런 곳에서 아주 작은 디스켓으로 갔다가 이제는 클라우드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과 함께 데이터는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인간들에게 가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두 권의 책을 썼죠. 2010년대 중반에, 초반과 중반에 호모 사피엔스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점이 그겁니다.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인간을 신의 경지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기술이 우리를 irrelevant하게, 우리를 전혀 쓸모없고 전혀 앞으로의 미래에는 전혀 역할이 없도록 만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이 유발 하라리는 자기의 책에서 실제로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모 사피엔스가 2010년도 초반에 나왔는데요. 그 책의 10년도가 된 10년판이 나온 2020년 무렵에 유발 하라리 책에 보면은 본인이 쓴 서문과 더불어서 10년 된 그 서문을 GPT가 씁니다. 그리고 그 GPT를 보면서 유발 하라리는 충격을 먹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고민해왔던 거를 나보다 더 잘 표현한 것 같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런 귀절인 거죠. 과거에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이라든지 국민국가들 간에 이런 상징적 질서, 그게 뭘까요? 뭐 나토라든지 여러 WTO 이런 상징적 질서 속에서 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질서 덕분에 우리는 유례없는 번영과 웰빙을 이루었다. 근데 바로 그 질서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코로나 초기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자기보다 더 잘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남긴 데이터가 나를 앞지르거나 나보다 더 나를 잘 얘기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싶은 거죠. 그렇게 데이터가 우리를 엄청 쪼여들고 우리를 굉장히 넘나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 데이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이 저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퀄리티. 양적으로 늘어나는데 질적으로는 과연 어떤가? 데이터 에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모은다는 거 알고 모을 때도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나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인 데이터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의 가치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그냥 막 모으기만 한다고 되는 거냐?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 다양한 데이터들끼리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까? 데이터 커맨셔러빌리티라고 저는 제가 이름을 붙여본 건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 퀄리티에 대해서 보면은 아마 1950년대, 60년대쯤에 어디 IBM의 어떤 엔지니어가 그런 말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뒤부터 이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죠. 사실 가비진 통계 배울 때 첫 시간을 많이 배우는데 이 말이 요새처럼 의미를 갖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이면 진짜 좋은 거냐? 그래서 퀄리티와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퀄리티라는 말은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주로 신경 쓰는 거라면은 데이터 인테그리티, 사실 퀄리티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이게 좋은 데이터냐 나쁜 데이터냐 얘기할 때 이게 잘 모여진 데이터냐, 정말로 뭐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고 뭐 이런. 근데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 혹은 데이터를 매니지 하시는 분들, DB 전문가들이 쓰시는 용어더라고요. 진실성, 온전성을 치면 보통 많이 쓰시는 번역어는 무결성, 그러니까 결점이 없다 이런 거지겠죠. 결국은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시키려면 데이터를 전환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원래 갖고 있던 값이 뭔가 바뀌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보존하는 과정에서 손상되거나 아니면은 나쁜 사람이 이것을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많은 데이터를 전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원래 갖고 있었던 값을 손상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혹은 왜곡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데이터를 보존하려면 메타데이터라는 게 필요하다. 메타라는 건 무엇에 대한 이란 말이죠.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왜 필요할까? 사실은 데이터에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 데이터가 왜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데이터의 형식은 뭐고 이 데이터의 특성은 뭐다에 대해서 정보가 충분히 있어야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 메타데이터의 원조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아마 도서관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마크라고 하는 게 있죠. 65년도에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처음 분류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서지사항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체계화하는 양식이죠. 그러다가 95년 언제죠? 정보혁명이 막 본격화되던 시점에 미국의 ISO 표준화 기구에서 DCMI라고 하는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확장하고 일반화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더블린은 아일랜드에 있는 더블린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조그만 도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용도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확대돼 가지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정보를 잘 입력해 놔야 나중에 제대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겠다. 데이터 에틱, 윤리. 데이터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수록 윤리적 이슈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실천적인 원칙이에요. 이거는 하는 게 좋겠다,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꼭 그것을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인간에게 혹은 인류 전체에게 가장 해를 끼치지 않고 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저는 찾아보니까 이야기들을 합니다. 공정성과 편견.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AI 학습을 다 데이터로 하는데 거기서 인종차별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공지능이 그것을 그렇게 알게 되면, 혹은 통계 자료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 집단은 뺀 상태로 표집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공정성과 편견을 없애고 공정성을 우리가 보장하기 어렵죠. 또 하나는 뭐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입니다. 사람들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이제 투명성과 공개, 공유이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쉐어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느냐. 그것이 아마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그리고 그럼으로써 데이터의 가치를 증가시키려면 저는 데이터 큐레이션이 필요하다.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 저는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 컨텐트 큐레이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데이터는 대단히 특별한 형태의 컨텐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컨텐츠는 그냥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큐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데이터를 뭐 캡처, 그렇죠? 이렇게 그 잠자리채 같은 걸로 데이터들을 막 가져와 가지고 그 중에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쓸모 있는 것만 빼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하고 보존을 하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그런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데이터 큐레이션이 되는 것 같고요. 데이터 큐레이션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아마도 오늘 그리고 아마 뭐 이 데이터 주간 동안에 페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데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확장되는 것은 데이터 생산이 많이 돼서 데이터가 주변에 많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커맨셔러빌리티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데이터 인터그레이션과 인리치먼트라고 하는 이슈와 연결시켜 볼까 합니다. 아까 비대칭 비정형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비정형 데이터 말고 빅데이터는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입니다만은 비정형이 아닌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마 통계청에서 많이 관리하고 계실 행정 데이터입니다. 온 국민에 대해서 있는 데이터. 그건 당연히 정형화된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값을 발휘하려면 그것들은 대단히 방대한 반면에 갖고 있는 정보가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서베이 데이터랑 링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일을 어디서 하고 집을 어디에 살고 여가 생활을 뭘 하고 모든 면에 대한 정보들이 다 링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인테그레이션이 있고 또 하나는 비주얼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이런 것들이 뉴메리컬 데이터가 되기도 하고 서로 전환을 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인리치먼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또 연결되는 건데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으면은 비정형적이거나 조그만 데이터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 처음에 데이터보다 훨씬 더 쓸모있는 커다란 데이터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창의적인 데이터 활용,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두 가지만 제가 발견한 재미있는 것들. 이 프랑코 모레티라고 하는 분은 이태리 출신의 아주 세계적인 문예 비평가, 문학자입니다. 문학 연구자인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Graphs, Maps and Trees. 왜냐면 이분은 텍스트만 보고 할 것 같은데 이분이 한 연구들은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소설에 대해서 문학 작품에 대해서 계량적인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소설 수가 늘어난 겁니다. 영국에서 소설이 처음 쭉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쭉 늘어나고 그게 18세기였고요. 19세기에 오니까 이태리, 스페인
나이지리아. 아마 한국도 제가 볼 때는 최초의 소설인 이광수의 무정이 나온 이후로 아마 1900년대 초반에 쫙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또 한 것들이 이 트리죠. 이게 그래프라면 이게 트리입니다. 뭐냐면은 서로 어떤 영향들을 주고받았느냐, 이 문예 사조들 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자, 이 그림들은 다 주제가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거는 8세기고요. 이게 한 14세기. 이게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역사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뭐냐면 여기서 테이블의 형태가 여기는 반원, 반달 형태인데 여기는 긴 테이블입니다. 저희가 만찬을 하면 보통 긴 테이블에 앉잖아요. 예수님 때는 절대 이렇게 안 앉았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포크 같은 거 전혀 있죠. 왜냐면 그 당시에 당연히 없었으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나이프도 있고 접시도 있고 포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식생활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여기 미술관에서는 안 와 계시지만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하시는 분들이 미적 가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중요하고요. 마지막 그림인데 이 제목은 그 엘리자베스 위지 르브론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요 연도가 대략 보니까는 프랑스 혁명 직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바로 이 아이가 입을 벌렸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입을 벌린 건 뭘까요? 그 전에 그림들 보면 신기하게도 입을 다 다물고 있습니다. 왜? 이를 안 닦아가지고 다 이가 썩어서 검어요. 안 이쁩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웃는 것들이 옛날에 중세 18세기 전반 17세기까지는 쟤 미쳤나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보는 좀비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진 모든 기록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계적 처리 해석은 때로는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건. 그래서 오늘 여러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함께 데이터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하고 서로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대화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